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오늘은 세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가장 먼저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건 국민들의 힘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 분도 1년 전 오늘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박 의원님, 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엊그제 일 같죠. 정말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특히 정치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잊지 못할 그런 날로 기억이 되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하는 것 역시 저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고귀한 일, 또 역사적 의무 이런 정도로 느껴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굉장히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런 국민이 없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국민에게 이 위기 극복의 공을 돌리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되 결과적으로는 정의로운 통합을 말씀하셨어요.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정말 우리가 함께 국민의 통합을 말씀하시면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그런 반성 위에 앞으로 함께 나아갈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호소를 대통령께서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네. 기억에 남는 그날이었다. 조 의원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날 밤 10시에 제가 서울의 집에 거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대통령 긴급 발표가 있다고. 심상치 않더라고요. 근데 뭔지는 감이 안 잡혀요, 그 시간에.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저 집사람하고 딸 셋 모아놓고 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죠. 잠깐 보자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계엄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계엄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곧 해제 결정해버릴 거니까 그러면 바로 해제되는 거고 민주당 과반이 되니까.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군인 동원하고 장갑차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다 막을 텐데 기동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거를 들고 나가려면 이제 발포를 총을 쏴야 되는데 그러면 유혈 사태 나잖아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되면은 그 자체가 또 불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중에 큰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나? 우리끼리 나눈 대화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차를 몰고 시내를 좀 돌아다니 봤어요. 저기 시청 앞부터 종로 중구 쭉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계엄, 정상적인 계엄 같으면 군인들이 다 출동해 있고 저기 장갑차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속된 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이게 뭐지? 집에 들어와서 TV를 켜니까 여의도 국회 앞에 군인들이 가 있는, 이제 장갑차가 있고 군인들이 이제 본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국회 앞에 있는 장갑차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막아서 꼼짝 못하고 국회 본관에 들어간 공수부대원들은 우리 국회 직원들하고 보좌진들한테 밀려가지고 철수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좀 있다가 이제 그 계엄 해제 의결되고 딱 느낀 느낌이 이 뭐야? 계엄이 장난인가? 딱 그거였습니다. 네. 믿기지 않는 일. 국회를 맡고 있더라. 네. 교수님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네. 그날 10시 좀 넘어서
잘라고 누웠다가 후배 헌법학자한테 네. 비상계엄 터졌다 그래가지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예. 실제로 TV 틀어보니까 지금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 후로부터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전화 인터뷰가 많이 들어왔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좀 새벽까지 갔는데 새벽 1시 1분인가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기쁜 일이었는데 그 후에도 이제 2시가 되고 3시가 넘어가는데도 이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또 뭐 정말 그 다른 생각을 먹고 제2차, 3차 계엄을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특검 수사 결과 이렇게 발표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아찔하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결국은 4월 4일 날 헌재에 의해서 윤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던 날 그날 제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약간 울컥하셨어요, 예, 예. 그날. 네. 그러면서 이제 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이제 헌법을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12월 3일 밤에도 그 사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국회로 달려와서 계엄군 총칼을 막아선 거잖아요. 그리고 장갑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가결될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1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부결됐는데 그 이후에 또 국민들이 여러 목소리를 크게 내줬기 때문에 2차에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죠. 저는 헌재에 파면 결정은 너무 당연하다고 봤어요. 헌법학자로서 그 법리상 이게 파면이 안 될 수 없고 오히려 더 넘기 힘든 허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이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헌법에 의해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당신이 여당이죠. 그 의원 수만 해도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이루어낸 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힘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국민들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동감을 네.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개헌부터 탄핵 파면 선고 날 때까지 방송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그날 가장 울컥하시면서 헌법학자로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아니, 오늘 네. 저만 좀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또 현장에 있었던 네. 국회의원은 또 저밖에 없는데 이 네.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국회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형식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 그날 국회 앞에서 함께 했던 시민 4분을 모셔서 그날의 발언을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의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민과 함께 했던 그런 감동이잖아요. 어떤 큰 한 사람의 영웅이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영웅들이 이루어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다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중에서 한 여성분이 말씀하셨는데 뉴스를 보고 국회로 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24살 먹은 딸이 엄마 안 된다고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실갱이라고 했는데 남편께서 가자. 그리고 앞장서서 왔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뭐 계엄군이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서강대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장갑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유턴하는 장갑차 앞을 맨몸으로 막았던 그런 어떤 여성 시민의 그런 경험담이 있을 때 다 의원들이 이제 울컥하고 이제 그랬었죠. 저도 그날 저는 이제 지역구 공주에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용산역에서 그날은 9시 18분 마지막 KTX를 타고 10시 18분에 공주역에 내렸는데 내려서 그 동네 이장님이 개인 택시 기사님이세요. 그래서 공주역에서 개인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저희 집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계엄이 난 거 같다고 그래서 무슨 연속극을 잘못 봤냐 이렇게 했는데
그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주역에서는 이제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는 바로 그 시간 이제 공주역에서 오송역으로 바로 그 택시를 바로 집을 안 가고 바로 온 거죠.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간신히 차를 잡아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서울역에 다 국회로 오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탔는데 이 택시 기사님이 아주 편안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우아하게 그걸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의도 올 때까지 그 음악만 들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네.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차가 막혔잖아요. 근데 이 택시 기사님께서 혼자 저를 쳐다보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클래식 음악만 그분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거 음악을 들으시느라고 지금 비상계엄이 나는 사실을 모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혼자 딱 국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혼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식을 가진 시민, 국민, 이 국민의 힘으로 정말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그런 내란 저지 1년의 오늘이다 이렇게 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정 공휴일 추진도 언급을 했는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좀 뭐 공감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소위 빛의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 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민의 힘으로 헌법을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지켰고 그래서 정말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우리 그 386 세대의 그런 어떤 그런 저항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위대한 국민의 집단 지성과 단합된 힘으로 이 지켜낸 이 민주주의 역사 이것을 정말 세계의 역사 속에 기록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이 시민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으로 바로 이 12.3 빛의 혁명 이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담은 그런 법률 개정안을 오늘 아침에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일로 지정하는 거하고 또 뭐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거는 조금 다른 뭐 문제이긴 그런 하죠. 문제는 이제 추후의 문제이죠. 추후에 하지만 예. 어쨌든 기념일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다들 공감이 민주화 있었다.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규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필요하다. 예.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역사적인 예.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더라도 우리 민주 발전 또 헌정 발전 또 선진 그 자유민주 국가로 성숙하기 위해서 되새겨보고 또 교훈으로 삼고 해야 되는 건 이제 필요하죠. 국민 주권의 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뜻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재확인하는 거고 과거의 민주화 운동 기념일도 많이 있는데 과거의 모든 민주화 운동들도 결국은 국민이 주인이다,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해 주는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진보와 성취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전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가장 높게 평가받을 그런 이제 민주 체제가 됐고 또 그걸 일구어온 우리 국민들은 가장 세계 인류 가운데서 가장 성숙한 민주 시민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성숙했는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계속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할 동안에 변함없이 계속 불행한 그 끝을 봤잖아요. 민주주의는 성숙했는데 정치는 성숙 안 한 거죠. 민주주의는 성공했는데 정치는 실패한 겁니다. 정치 자체가 시민의식의 성숙에 맞춰서 상생하고 공존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치가 아니고 계속 거꾸로 더 양극단을 달리고 그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로 더 악화되고 더 후퇴했고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 또 성숙한 시민의식 또 성숙한 국민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지도자를
정치가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못 길러냈다는 의미거든요. 갈수록 지도자의 수준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힘을 써야 될 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국민이 이렇게까지 성숙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K 데모크라시로 이렇게 우뚝 설 때까지 정치가 왜 이렇게 퇴행해 왔느냐? 지도자는 왜 이렇게 질이 더 떨어졌느냐? 정치는 왜 실패했느냐? 그걸 반성하고 그걸 바로잡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민주주의의 성숙에 맞게 정치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이거 완전 괴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게 책임이라고 국민에 대한 성숙한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역사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헌법학자로서 기념일 지정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국민주권 사상에 관한 우리 헌법의 근거 규정은 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도 또 법원의 권력도 국회의 권력도 다 원래는 국민의 권력이었는데 국민들이 위임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 원리에 의해서 원래 주인은 국민이다. 라는 게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건데요. 이 1조 2항 국민주권 조항이 원래 1948년에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국민주권이 아주 추상적인 원리로서만 존재했었는데 특히 이제 근자에 이르면서 정말 국민들이, 각성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자신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잘못 오남용하는 대통령이나 혹은 오남용하는 법원이나 오남용하는 국회, 정당 이런 쪽에 이제 그야말로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냈던 거고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큰 사건이 저는 지난 12월 3일 이후 이 헌법을 지켜낸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헌법 연구자로서는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그야말로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한 우리 헌정 질서의 핵심으로 이렇게 부각시킨 이 날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오늘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혹시 뭐 추천 계획 이런 것도 나왔습니까? 아마 예. 우리 국민에게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비단 이번 12.3 내란 저지뿐만이 아니라 5.18이 그랬습니다. 4.19가 그랬죠. 또 지난 우리 세대가 함께했던 6월 항쟁이 그랬지 않습니까? 단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그런 권리를 충분하게 위기 때에 실행을 해서 그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지킨 그런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쌓이고 쌓인 국민 역량, 국민 주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세계 민주주의의 자산으로, 유산으로 인류의 자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에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류가 한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K민주주의는 바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세계의 자산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가장 위대한 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국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보면은 내란 청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내란 진상 규명 그리고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거나 국가 권력으로 인권을 침해하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형사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조 의원님은 이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위론적으로 맞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나치 전범 이야기를 했는데 나치 전범 청사를 철저하게는 해야죠. 근데 나치는 우리 알다시피 근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장기 집권하면서 반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정권입니다. 근데 개엄은 딱 2시간 반을 했어요. 대통령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길게 해봐 6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이 군인들이나 공직자들은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밤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전화 받고 일어난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과연 그 계엄에 참여했을까? 사전에 계엄을 알았던 사람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보면 대통령과 김영은 국방장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이런 이제 그 대통령과 고교 인맥으로 이어진 몇몇 사람들만 알고 사실은 뭐 육군 참모총장이고 뭐 저 공군 저기 저 경찰청장이고 뭐 이 계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연루된 사람들은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움직일 시간도 사실 안 됐죠. 그거를 15년, 20년 독재를 하면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그래서 수많은 전쟁 범죄자, 반인륜 범죄자들을 양산했던 나치 전범들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묘사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 끝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3특검까지 그중에 특히 이제 내란 특검까지 동원해서 지금 근 반년 동안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과잉 수사까지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다시 또 찾아내라. 라고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면은 그 이후에 부작용이 어떤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나중에 대통령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 또 재판 절차에 맡겨야지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결국 정치적으로 이 사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분석하듯이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본인에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민주 시민으로 그렇게 성숙할 동안에 대통령들은 다 거의 다 국민의 손으로 감옥 보냈거든요. 그 대통령들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좌우 안 가리고 진보 보수 안 가리고 잘못했다 하면 다 심판한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우리 국민 할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이 좌우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잘못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가차없이 심판했다는 걸 갖다가 그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좀 건실하면서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예. 제가 반박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치가 예를 들어서 한 정권으로 한 기간을 통치했던 그 오랜 시간에 걸친 범죄와 이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얼마나 위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민주주의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는 1시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것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과잉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예, 왜 과잉 수사가 되는가?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반란을 일으켜놓고도 처음에는 잘못한 것처럼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라고 윤석열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특검 수사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거부하고 10차례 특검에 출석을 거부하고 13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골석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반격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어요.
내년 1월 18일이면 윤석열이 다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됩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1심을 재판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1월 중순까지 심리하겠다. 그러면 2월 중순에 선고가 나온다면 1월 18일에 다시 윤석열이 석방될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국민은 목도하기에 앞서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된 수사이고 재판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최혜병 특검에서도 V의 대통령의 경로가 사실이 아니다. 수사 결과 그 많은 방해를 제치고 수사를 했더니 대통령의 경로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경로했지? 라고 하는 건 손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본질인데. 왜 그 많은 별들 중에 투스타에 불과한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왜 대통령의 경로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상의 핵심 아닙니까? 또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의 단편적인 모습들은 밝혀지고 있지만 그러면 노상원 수첩은 왜 누가 불러줘서 기록하게 했지? 이 내란은 누가 기획했고 왜 내란이 일어나게 됐지? 라고 하는 이 진상의 본질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려고 했던 그 공직선거법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윤석열은 TV 토론에서 최은순과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단 10원도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본 것이 밝혀졌어요. TV 토론에서 이 거짓말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이거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되면 국민의힘은 500억대 가까운 선거 보전 자금 물어내야 됩니다. 그걸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하나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피로하시지 않도록 민생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이것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추가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검을 구성하고 특검에 맡겨놓고 당은 정부는 오로지 민생만 메시지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과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얼마나 후대에 불행을 끼치는가를 지금 우리가 명확히 목도하고 있는 이상 소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냥 덮어놓고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합니다. 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을 하실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우리가 뭐 체포영장 거부하는 장면은 뭐 다 너무 많이 봤었고 뭐 특검 수사라든지 내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갈수록 국민들은 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윤 대통령의 지금 피고인이 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자괴감 느끼는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나치 전범과 내란 종사자나 혹은 방조자들을 이제 비교한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그룹 다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분들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치 전범들은 뉴스 보니까 뭐 90세 넘은 분인데도 이제 포로수 용소에 경비를 받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고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끝까지 이제 진상 규명을 하고 또 책임자가 있으면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만이 저는 이 내란을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고 엄정한 처벌로 이어져야 이게 재발이 안 됩니다.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서라도 그러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끝까지 처벌할 자가 있으면 찾아서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말 한 데는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주로 많이 다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은 또 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뭐 국민 화합, 통합에 나서라
이런 말을 일부 정치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단호히 배격하겠다는 그러한 의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즉 진정한 화합이나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이에 대한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다음에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있지 않고는 이게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화합이 될 수 없어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이 돼야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이렇게 국민 화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진상 규명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여기서 없던 일로 하고 퉁치자. 그러면요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란형 친위 쿠데타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어설픈 이제 통합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이 흘렀는데요. 저는 좀 너무 속도가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잘 잡았어요. 특검 수사를 하고 또 기소해서 재판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검찰 개혁하고 법원 개혁도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너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통하는 내용인데 특별 그 성명 발표 이후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그때 내란 전담 재판부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답했냐면 행정부가 할 일, 국회가 할 일 따로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 의지에 따라 입법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언론이 흔히 네. 묻는 것은 당정대가 조율을 한 것입니까? 수석 대변이니까 늘 제가 기자님들한테 예. 아니 왜 항상 당정대가 조율해야 되는 것이냐? 예. 조율 안 하면 엇박자냐? 그러니까 예. 당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죠. 네. 또 대통령실과 상의할 게 있고 그냥 뭐 알아서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국민과 함께 또 정치권이 당이 이 문제를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뭐 대통령께서도 그래요. 이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뜻이고요. 아마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과 저 같은 정치인 읽을 때는 그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 청와대도 대통령도 이 문제는 오케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정치인들은 읽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뜻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그 액면 그대로의 대통령님 말씀이 저는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되고 국회가 또 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반대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반대죠. 그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이거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 위임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법으로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국회에서 하세요.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세요. 그런 의미죠. 실제로 대통령 본인도 기자회견 때 내란 전담 재판부 위원 그 의견이 있다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게 왜 위원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인식이 다르다라고 다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빨리 하라는 의미인데 문제는 이게 위헌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의 위헌성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위헌이거든요. 헌법 위반이거든요. 우리 헌법의 사법부는 법원에게 속했다고 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독립성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이죠. 재판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사법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사건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재판의 독립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의 요인 그 구성 요소들인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그 법률을 통해서 이제 그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독립을 규정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회가 또 특정 정당이
입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상권 분립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국회에 이제 치는 듯한 정치적인 행위로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 이 내란 재판부 포함해서 또 그 법 왜곡죄 또 여타 지금 민주당이 사법 개혁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다수가 헌법 위반입니다. 사법 독립권을 침해해서 사법 독립을 정권 밑에 또는 특정 정당이 지배한 국회 밑에 또 그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정 정당 밑에 기속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런 체제는 북한,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그 시그널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아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지난 근 오랜 세월 통해서 성숙시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또 헌정 질서 또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파괴했을 때 나중에 그 역사적인 평가가 어떨는지 또 당장 우리 성숙한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을는지 그거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우리 임 교수님, 헌법학자께서 네. 헌법학자께서 네. 말씀하시기에는 네. 그래서 좀 제가 네.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네. 먼저 나을 것 같아서요. 네.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사법부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는 삼권 분립과 독립을 주장하고 요구할 만큼 그렇게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 직위원 재판부에 이런 내란 사건이 배당이 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상하게 음식 뭐 이런 것 재판하던 직위원 재판부에 이거를 딱 배당을 합니까? 무작위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지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파기환송했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너네 신뢰할 수 없어. 그런데 사법부는 국민이 그 신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법부는 독립적입니다. 라고 독립으로 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법부 독립은 전가의 보도처럼 아무 때나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자격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욕을 많이 먹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기관 그 여론평가 조사라는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늘 국회 정치가 항상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맙게도 국회가 꼴찌를 면했어요, 정치가. 그 꼴찌를 누가 하고 있냐? 사법부가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대법원, 법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다른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저 같은 정치적 영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국회만 또 못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항상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만 주장하는 것, 이것이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국민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는 여러 안 중에 이제 위헌의 개헌 위험성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거 명확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의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전체 회의가 열릴 텐데 그런 어떤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미세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께서 걱정하신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헌법학자시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전혀 위헌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부터 말씀드릴까요? 그게 왜 위헌이 아닌지? 예. 아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법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데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법원이 이 중요한 국민들의 지금 삶을 지난 1년 동안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흔들어놓은 이 대사건, 국민들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지금 신속하게 재판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은. 그러니까 법원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린다고
국회에서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 한다 그랬는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나 혹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판결 지금 1심 판결이라도 나온 게 있나요? 판결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기를 원할까요?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더디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내란 재판을 몇 년씩 끌 거예요? 이걸 빨리 신속하게 최대한으로 집중적으로 심리해가지고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이 판결을 통해서 되고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회가 또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지금 진상규명도 저렇게 더디고 어떤 분은 침대 재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판결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속도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임하는 판사의 진실성의 문제예요. 예? 직위원 재판부, 그 지금 보도되잖아요, 재판이. 그 재판장이 지금 진실성을 가지고 지금 재판에 임하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위헌도 아니지만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정치권은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전혀 위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 전담 특별 법원을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에 그 같은 판사들 중에서 그 내란 사건만 모아가지고 전담해서 재판하면 심리가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피고는 여러 명이지만 같은 사건이니까. 그래서 재판의 효율성 등을 또 중요성 등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원 안에 만드는 것은 일종의 법원 내부의 부의 조직에 관한 문제예요. 헌법에 보면 말이죠. 102조 4항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안에 부를 두는 것은 조직의 문제잖아요. 그럼 법률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법률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원래 지금 일반적인 법원의 사무분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무작위 배당해 가지고 지금 재판부가 정해졌는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뺏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분장에 관한 것은요. 지금 법원 예규예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만든다면 그건 법률입니다. 법률은 법원 예규보다 당연히 상위 규범이죠. 상위 규범을 통해서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무분장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 그건 당연히 합헌이죠. 그게 왜 위헌입니까?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두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인데 책임자 처벌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SNS에만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 입장을 보니까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이은 탄핵이 국민 당원의 실망과 혼란을 줬고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 사과, 윤어게인 단절 이 얘기는 없었는데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지적한 그런 측면도 있죠.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탄핵을 거의 28번이나 하고 윤석열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 반헌법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반작용으로 계엄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거죠. 지금
여러 취재나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다. 그것도 중요한 동기였다라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80년 신군부 계엄 이후에 45년 만에 계엄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불법적인 계엄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국격이 떨어졌고 국가적인 혼란이 있었고 이거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다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정권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반작용만 딱 지적을 하니까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공감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분들은 참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당대표 성명과는 별개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해가지고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거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팩트고 또 바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당이 취해야 될 바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또 당원들이나 또 지지자들의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대다수의 좀 양식 있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당원들, 지지자들은 그렇게 전체를 다 보고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고 앞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막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주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 그거에 맞추어서 가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수층의 지금 절반이 국민 지지에서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원래 우리 지지층이었는데. 그분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제대로 비판하고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고 지방선거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당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라도 그 이전에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도 그런 측면 취지의 사과를 했고 또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도 또 그렇게 사과를 했고 이번에 또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통일되지 않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계속 그런 논쟁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결국 정리가 되어 가지 않겠는가. 국민 전체가 바라는 우리 다수의 당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수렴이 되어 가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발언과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초재선 의원들도 성명을 냈잖아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갈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조율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진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당 그 정치권 전체도 여야가 사실은 극단화돼 있잖아요. 서로 뭐 내만 옳고 저쪽은 뭐 전혀 뭐 완전 틀린 집단. 나는 바르고 저쪽은 뭐 아주 잘못된 집단 이렇게 보는데 그거 자체가 아까 정치의 실패라고 말씀드린 이 양극화, 후진적인 정치의 모습인데 문제는 우리 당 안에도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작은 정당이 이미 소수당이 돼버렸는데 국회에서 170석밖에 안 되는 소수당이 됐는데 이 당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양극화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한쪽을 저쪽은 거구다라고 막 그러고 한쪽은 이쪽을 배신자라고 그러고 서로 그냥 같은 당원 저도 우리 그 보수당 생활 당원 생활 30년 해봤는데 우리 보수 당원끼리 이렇게 너는 배신자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배척하고 너는 거구하고 극단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건 제가 처음 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도 이거 빨리 조정이 돼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져야 국민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부 여당이 잘못할 때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게 단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은 국민이 바라는 게 있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외면하고 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 분당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갈 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 조정이 돼서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찾아갈 거로 봅니다. 박 의원님은 장동혁 대표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충격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12.3을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송원석 대표가 어떤 말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 대표가 지금 12.3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이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시민의 힘으로 이걸 저지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회 폭거에 대한 계엄이라고 한다면 그날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던 시민은, 국민은 그런 폭도입니까? 어떻게 그런 모순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어떤 12.3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 힘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열심히 한쪽 날개짓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뱅글뱅글 돌아서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정말 민주당과 함께 좋은 경쟁자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같은 양날개로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여서는 어떻게 함께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해산 정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이런 문제에서 오늘 12.3 이 문제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시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아까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의 우연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방 말씀하신 동안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도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재판부가요. 무려 13가지나 있어요. 성폭력, 아동폭력, 아동학대, 그다음에 가사, 교통, 그래서 특정한 분야의 사건을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재판부가 현재 검색만 해도 13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지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그런 어떤 전례들을 참고해서 우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가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적 재판을 속도 있게 빨리 하는 것,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위헌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전담 재판부든 뭐든 법원의 인사, 구성, 또 조직 이거는 법원 자체의 독립적인 권한으로서 재량으로서 이루어야 되고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건 대법원장 또 그걸 통해 그 밑에서 보좌하는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만든 그 법안에 보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권한이 법원에서 물론 이제 그 중에 전국 법관 회의도 있지만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원의 고유 권한에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민주당 성향 분들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마음에 드는 그 판사들을 구성을 하고 민주당이 결론 내린 대로 재판 내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침해고 상권분리 위반이고 영장판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헌인 겁니다. 그런데 시청하신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도 지금 판사들이에요. 현직 판사들 중에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내란 사건을 전담할 판사들을 모은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그 판사들을 추천한 사람들이 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라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도요, 각계에서 지금 추천해가지고 위원들을 모아가지고 그 위원들이 이제 다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들을 이렇게 다시 대법원장에 추천하고요. 결정권은 즉 임명권은 물론 약간 형식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임명권도 대법원장이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동혁 대표님 이제 현 상황 진단이 이제 이게 12.3이 의회의 폭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정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장 대표님도 제가 판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하나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짚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뭐냐.
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총선에서 이제 여소야대의 그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그럴수록 더 그 야당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이 극약 처방을 내리면서 그걸로 어떤 그 정치적인 상대방을 그냥 힘으로 제압하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고 위헌위법하다는 논리로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한 여소 야대 국회 의석 구성비를 만들어준 것도 투표를 한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나의 지금 국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해가지고 더더욱 되돌아보고 더 이제 국민들의 뜻을 잘 파악해서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그걸 의회의 폭거다. 뭐 정부에서 그 야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예산들 다 깎아버리고 또 무슨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고위직 행정부 공무원들 다 뭐 탄핵 소추한다 그러고 이래서 도저히 국정이 마비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 논리하고 지금 1년 후에 지금 야당 대표의 논리하고 뭐가 달라져 있느냐.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거 이미 헌재에서 결정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줬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의회의 폭거라고 하기 전에 그 의회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한다고 분명히 판결문에서 헌재가 짚었는데도 그걸 보지 않고 또 옛날에 그 의회 폭거라는 그 레파토리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짧게만 하나 네. 붙이면 우리 그 조 의원님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걱정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 해소가 된 제거가 된 그런 안으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 아까 하신 말씀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의 일소위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세 조정들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안을 지금 다듬고 있는 중이다. 위헌 소지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까? 예, 일단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울이 없는 건 뭐 100%고 이제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내란 특검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 내란몰이 프레임에 맞춰 가려고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거고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본인도 자신 있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나 그냥 체포해서 영장 판사 앞에 세워주라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는데 내란 특검의 그 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정말 저는 좀 수준 이하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추경호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둬두려고 의원총회 장소를 예결위 회의장으로 잡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당사도 있지만은 예결위 그거 보고 제가 조원석 특검도 그렇고 밑에 특검보들도 그렇고 그 밑에 수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국회 구조도 모르나 본회의 표결이 벌어지는 본회의장하고 예결위 회의장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본회의장에 금방 그 결정만 떨어지면 본회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 아니면은 246호 그 실 2개를 여야가 늘 의총장으로 교대하면서 쓰는 데예요.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 안 하고 뭐 국민들이 들으면은 애기리 회장이 국회 아니고 어디 뭐 멀리 떨어져 있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리고 당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에서 요청했다는 것도 당사에 차 타면 2, 3분이면 본회의장에 도착하는데 거기 당사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 못 옵니까? 어디든 딱 그냥 요청장에 모아놓고 본회의 참석하면 안 됩니다. 개헌 표결에 참여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로 명령을 했으면은 그거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지만 장소는 거꾸로 해요. 오히려 더 가까운 데 갖다 놨는데 그런 걸 보고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나와서 의총장에 오시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또 표결 막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 국회의원입니까? 그 자리는 왜 정치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분인데 들어가 있었던 것 뿐이고 표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있어도 표결 안 돼요. 그거를 의총하는데 당대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고 한 것 뿐인데 그거를 표결 막기 위해서 했다. 이 하나하나가 정말 엉터리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판사가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이거는 100% 나는 이거는 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했고 지금 우리 규탄 대회 때 참석했을 때 본인이 표정이 중요 대표한테 본인이 표정이 많이 안 좋길래 형님 그거요 100% 기각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딴 거 없어요. 엉터리 영장 청구서라 가지고. 그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영장 판사의 결정의 이유가 뭐냐면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 아니 일반 국민도 다 아는 걸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라 하는 사람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그 결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결정입니까? 그것은 국민이 이해가 될까요? 자, 좋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회장이 앞에 있었다. 자, 그렇게 가까운 앞에서 왜 표결에 참여를 안 합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해제 투표에 참여를 방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 자체하고 어쨌든 결과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앞에 20m밖에 안 되는 예결회의장이 있으면서 왜 해제의 본회의장에 참여 안 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구속영장을 면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 아니고 기소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정확하게 따져질 문제고 역사의 법정에서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요. 어쨌든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우리 조혜진 의원님과 같이 똑같이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서 보는 거, 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예. 무엇보다도 이번에 영장 기각 결정문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요. 종래에 이제 영장 기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각의 이유를 든 게 종래에 이제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새로운 표현들이 보여요. 종래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혹은 뭐 범죄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걸 따졌잖아요. 그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사실은 그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또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석연치 않고요. 그다음에 지난 몇 번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에서도 그랬고요. 법원이 새롭게 쓰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구속영장 기각하면서요. 혐의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당연히 지금 본재판도 안 열렸는데 혐의나 법리 적용의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지금 구속영장 사건들이요. 그런데 이런 아주 추상적이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구체적인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번에 박성재 전 장관 때도 그랬고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위법성 이게 위법하다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또 기각의 이유 중에 하나로 삼았는데 제가 봐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법정에서 왜 그 계엄 선포 직전에
대통령 접견실에서 왜 문건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한 행동들, 그 영상에 비친 행동들에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느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물론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저는 비판받을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재판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